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 강한데 우리 정부도 맞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당초 다음 달 2일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기한일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 시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외교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이 다음 달 하순부터 시작되면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를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비책으로는 어떤 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한일 두 나라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맺고 있는데 다음 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본 측은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정 유지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지금까지는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는데 외교적인 해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금요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보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양국 간 특사 교환 문제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는 말로 보기에 따라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ARF 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 예산 지원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들이 연료전지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앞두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메시지를 냈죠. 네, 오늘 오후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경기도 평택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대비해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다면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준비 중인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뭔지 짚어주시죠. 당정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 뒤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제도, 입법 등 지원 방안이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내년 본예산부터 지원 분야를 더 확장하고 지원 규모를 연간 1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1년 말까지 시행되는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의 장비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국내 연구진들이 핵심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도 나왔죠. 네, 한국화학연구원 이장용 박사팀이 독일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오던 차세대 연료전지,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과 일본에 100% 의존해왔던 음이온 교환 소재를 국내 기술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 건 그간 반도체 업계에 한정돼 있던 피해가 전 산업으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이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들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대비해 열린 업종별 대책회의 현장입니다. 설명회장은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크진 않습니다. 책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책자가 나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또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31일 규제 예상 품목 책자가 배포되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변속기를 수입하는 쌍용차의 경우 공급 업체와 긴밀히 연락하며 계속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되면은
만약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는 3만 개의 부품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사 부품이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품의 안전이라든지 영향을 주는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결국 손실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기업별 비상체제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아예 조직을 꾸렸습니다. 삼성전자와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은 일본의 규제 확대를 가정해 시나리오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지만 불매운동은 여전히 그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일본행 항공도선을 축소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의 경우 항공 기종을 바꿔서 작은 비행기로 대체한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일본행 어느 노선의 기종이 바뀌는 겁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이 후쿠오카와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현재의 에어버스 A330에서 에어버스 A321과 이 보잉사의 B767 기종들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A330 항공기론 최대 290여 명을 태울 수 있지만 A321은 탑승 인원이 174명으로 예전보다 이제 116명이 줄게 되고요. B767의 경우 40여 명이 줄게 됩니다. 인천발 일본 노선을 주종하는 건 아시아나가 처음인데요. 이에 앞서 대한항공도 어제 부산 삿포로 노선을 오늘 9월 3일부터 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과 TA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들도 잇따라 일본 노선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항공편 감축에 나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행 항공권 매출이 크게 줄었죠. 네, 그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과 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를 찾는 항공편 예약은 크게 늘었는데요. 싱가포르와 대만 항공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각각 52%,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선 항공권 평균 매출 증가율인 2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밖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홍콩, 마카오 항공권 매출도 예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일본의 이 의류와 화장품 브랜드들은 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할인 행사를 열고 있지만 불매운동의 열기를 이겨내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강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유니클로 매장입니다. 눈에 띄는 고객은 외국인을 포함해 불과 4명. 고객 수보다 더 많은 직원들은 지금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저희가 그 쿠폰이 나오는데 어플을 가시면 구매하신 후에 바코드를 찍어드려요. 3,000원 온라인, 5,000원, 10,000원은 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해요. 유니클로는 최근 2주 사이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일본 의류 브랜드들도 이달 초부터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할인 기간이 지금 한 2,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할인은 거의 이제 7월. 일본 화장품도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달 주요 백화점의 일본 수입 화장품 매출은 1년 전보다 20%가량 떨어졌고 멀티샵의 경우 한 달 사이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현재로선 싸게 파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만 지금 할인 들어가 있으세요? 향후 운영,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매운동이 오래 못 갈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면서 일본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일본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이미지나 광고를 내세우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서 노동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는데 정광현 기자가 그 이유 취재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식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동의안과 정부 입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서 내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안은 지난 4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권고안에 맞춰 입법 예고될 법 개정은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모두 3개의 노동 관련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개정되는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용자 대안권 보장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의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 협약 3가지에 대해 지난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ILO 핵심 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3년으로의 연장은 그 자체로 ILO 헌장과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법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으로 노조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들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앞서 들으신 노동법 개정 소식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앞서 정광윤 기자 리포트 보면 실업자나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도 가능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실업자나 해고자는 이 산별 노조 같은 초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이 단체 교섭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가능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별 노조에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게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걸 허용해 준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실업자나 또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때 노사 합의나 또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보안 장치는 뒀습니다. 자, 그리고 개정되는 법들 보니까 이 공무원 노조법에 교원 노조법까지 있던데 네. 공무원이나 교사들한테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공무원 또 교원 노조 같은 경우도 해직자나 퇴직자를 노조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예. 또 소방공무원과 대학교 교원도 노조를 만들어서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직한 교사를 조합에 가입시켜 법의 노조 처분을 받았던 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이 전교조도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을 해줬는데요.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은 제한된다는 규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예. 노조 사무만 전담하는 이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가 되고요. 또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생산과 주요 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정부 입법안에 담겼습니다. 자, 그렇게 정부가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이 입법을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아까 언급하신 그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이미 우리 노동조합법이 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면서 수차례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는 EU가 이 우리의 ILO 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무역 제재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번 입법안을 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앞서 보신 노사 반발에 또 야당까지 반발하고 있어서 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기사에 한 버스 기사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고용돼서 65살인데도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사실상 정년 연장이 된 셈인데 이분이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절반이나 깎였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을 안 하면 연금을 다 주고 일하면 깎이니까 이분 입장에선 당연히 당황스럽고 화나는 일이었겠죠. 그러면 이게 왜 깎였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절반이 깎이는 경우도 많았고 했는데
다만 2015년 7월 29일부터는 이 깎이는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연금이 깎인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뭐 어떻게 얼마나 깎이는지는 좀 알아둬야겠죠. 한번 보시면 우선 연금 삭감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 올해 기준으로는 236만 원쯤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비 50만 원으로는 깎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 기준을 넘기면 나이에 따라서 연금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61세는 절반, 62세는 40% 깎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총 5년간 연금을 깎았는데요. 지금은 이게 소득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36만 원을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를 했다면, 그러니까 총 버는 돈이 335만 원 이하라면 초과 금액의 5%를 연금에서 깎습니다. 100만 원의 5%면 5만 원이니까 최대 감액도 5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인 200만 원까지는 우선 100만 원 초과분의 5만 원을 삭감을 한 뒤에 그 다음 100만 원분에 대해선 10%를 깎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합쳐서 최대 15만 원이 삭감되겠죠. 이런 식으로 400만 원까지 올라가고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절반까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 수십만 원씩 연금이 깎이는 건 상당한 고연봉자가 아닌 이상 구조적으로 좀 어렵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연금을 깎는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도 맞습니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감액제도의 장기적인 폐지를 제안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진행 중인데 연금 문제는 논외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검은 월요일에 비견될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자,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랑 코스닥이 오늘은 다 소폭 반등했는데 뭐 어느 정도로 올랐습니까?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는 오늘 0.45% 올랐고요. 코스닥은 1% 넘게 1.11% 상승했습니다. 예. 상승한 요인을 짚어보면요. 외국인이 이 두 시장 모두에서 각각 1,400억 원가량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어제 너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쌍값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저가 매수 심리가 발동하면서 일시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의 경우만 봐도 오늘 1% 올랐지만 어제 4% 빠진 것에 견뎌보면 25% 수준 회복한 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건데, 자,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그동안 사실 증시 불안을 키워왔었던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기존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가격 하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우려가 지금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폭이 시장 예상치보다 작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새로운 악재로 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초 이후 이달 말까지 미국의 다우지수나 나스닥은 15% 넘게 상승한 반면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0.6%가량 반면 하락한 면도 있거든요. 특히 코스닥의 경우 어제 2년 만에 최저점으로 떨어졌는데 그 요인도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점, 그리고 IT 부품주가 부진한 점 등이 코스닥 최저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증시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증시가 좀 그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하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당장 미국 중앙은행인 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일요일 새벽 3시에 우리나라가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날 회의에서 미 연준이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이번에 미 연준이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2일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냐 그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의 발목을 그동안 강하게 잡았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고위급 협상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는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었지만 다만 2일에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 현실화되면서 8월 내내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우리나라 증시 전망은 어두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들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주유비를 아낄 수 있게 하겠다며 알뜰 주유소라는 정책을 도입했죠. 어느새 시행 8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최근 기름값이 전혀 알뜰하지 않다고 하는데 정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공동구매를 통해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이상 싸게 공급하겠다며 알뜰 주유소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알뜰 주유소는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그 결과를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시민의 반응입니다. 알뜰 주유소라 그래 딱 찾아다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일반 주유소들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실제로 지난해 일반 주유소와 휘발유 가격 차이는 리터당 30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할인이나 혜택을 고려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유사가 참여를 꺼리자 계약 가격이 높아지면서 공급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올해도 벌써 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알뜰 주유소에 공급을 하게 되면 그 해당 공급 기간만큼 물량이 묶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지 알기도 어렵고. 전문가들은 리터당 100원 저렴한 알뜰 주유소를 체감하려면 휘발유가 8년 전처럼 리터당 2,000원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대량으로 확보한 물량을 서서히 팔면은 차익이 생겨요. 그런데 기름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문제가 생겨요. 저렴한 구매 효과를 보려면 기름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역설. 시행 8년 알뜰 주유소의 현주소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올 하반기 주요 업종 중 조선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지난해보다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금융 등의 업종은 4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디램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올 2분기 영업이익이 6,400억 원이 채 안 됐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1,000억 원 이상 낮은 겁니다. 공급이 넘치고 가격이 떨어진 게 실적 악화로 이어진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SK 하이닉스는 11년 만에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중국 업계의 공세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겹치며 일자리 증가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 하반기 반도체 시장 고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겨우 1.4% 증가한 2,000명 수준에 디스플레이 업종은 반도체보다 더 낮은 0.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쳐 일자리 창출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니까 지금 있는 생산 시설에 대해서 조금 가동률을 낮추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겠죠. 경력 사원을 뽑는 걸 조금 안 되겠죠.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보험 판매 축소 여파로 금융보험업도 하반기에는 3만 5천 명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섬유업도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국내외 섬유 수요 감소 등으로 고용이 7천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 수가 6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만 5천 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천 명 넘게 줄었고 5월 기준으로 지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6명이 채 안 됐습니다. 5월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출생아 수는 3년 2개월 연속 매월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4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30에서 34세 여성 인구가 회복되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원인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출산 계획을 하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는 데다 결혼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6% 줄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 넘게 감소한 13만 4,5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 내리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비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바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북부와 충청 북부는 모레 낮까지 장맛비가 오겠고요.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은 모레까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0에서 80,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30에서 60,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비가 와도 더위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과 함께 열사병 지수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물을 자주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려져 비가 오겠고 충남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까지 열대야가 나타나 후텁지근하겠고 낮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속초와 강릉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오후에 갑작스레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대구 35도, 부산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목요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더위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